1930년에서 1945년까지의 문학을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문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는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설명란을 눌러서 나오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미리 내려받고 수업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대가 낳은 문학 1945년에서 1950년대 문학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고고고! 네, 제가 1945년에서 1950년대 문학이라고 했는데 편의상 이 시기의 문학의 특징을 두 시기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죠. 그래서 광복 이후 1950년이 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의 문학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선 광복의 기쁨을 문학 작품을 통해 표출하는 작품들이 좀 있었고요. 그동안 일제의 억압에 억눌려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노선으로 나라를 운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문학 작품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었죠. 일제강점기 시기에 임시정부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차근차근 만들어낸 자주 독립이 아니라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일본의 소나귀에서 해방이 된 것이다 보니 주변 열강들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미처 준비가 덜 된 독립이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겨를도 없이 자신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목소리를 각기 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첨예한 이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결국은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혼란스러운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광복 이후, 광복 직후의 문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시기에 서정갈래부터 살펴보자면요. 광복의 기쁨과 열망이 넘쳐 흐르는 작품들이 창작이 되었고 그 작품의 예로는 신석정의 꽃단불이나 박두진의 어서 너는 오너라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신석정 시인의 꽃단불을 한번 보시면 광복되기 전에 고뇌와 힘겨웠던 시간 이런 게 막 나와요.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언제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며 막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팔아버린 것, 맘을 팔아버린 것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36해가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되기 전에 고뇌와 힘겨웠던 시간 그리고 36년의 일제강점의 시간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며 광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해방된 조국은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겨울밤과 같이 아직도 차가운 현실임을 보여주면서 오는 봄엔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꽃이 모두 조화롭게 피어있는 꽃덤불 그런 공간에 아늑히 안겨보길 희망합니다. 완전히 화합을 이루는 자주 독립국가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광복의 기쁨이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나름의 갈망, 이런 걸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 시가 나오면 그 의미가 조금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아주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서정갈래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모더니즘 시가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에 창작되던 그 모더니즘 계열의 시가 계속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일제 말기에 쓰여지면서 광복 이전에는 발표되지 못했던 시들이 좀 우르르 발표가 되는데요.
일제강점 하에서 죽음을 맞이한 윤동주 이육사 시인 같은 그런 시인들의 유고 시집이라든지 아니면 청록파 시인들이 본인들의 초기 시들을 해방의 기쁨을 드러낸 시들도 새로 창작하면서 같이 엮어서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서사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이 시기의 화두 중 하나는 식민지적 삶을 극복하고, 즉 일제강점기의 삶을 좀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폭력적으로 빼앗은 일제 앞에 당당히 맞서고 싸워나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건 이상적인 측면에선 당연히 해야 되는 삶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았겠죠. 나도 나의 평범한, 그러면서도 소중한 삶이 있고 그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 가끔 비굴해지기도 하고 못 본 척하거나 숨죽이고 모른 척하거나 내가 살기 위해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사실 자신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내 자식을 키우고 사는 나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비굴해지지 않을 그런 자신, 이런 자신이 좀 없죠. 창피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광복이 되어버리고 나면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삶이 생각나면서 반성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비굴하게 그냥 숨죽이고 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거나 누군가를 밀고 했거나 하는 배신의 행위를 했다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식민지적인 삶, 자신을 위해 타인의 괴로움을 모른 척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비굴함을 자기 스스로 느꼈다든지, 아니면 아예 적극적인 배신 또는 친일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은 그래서 문학작품의 내용으로 잘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 채만식의 논리학이나 김동인의 반역자 같은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채만식의 논리학이 같은 작품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에게 땅을 팔아서 돈을 취했던 주인공이 광복이 되었다고 해도 딱히 나에겐 좋을 거 없어 라고 생각했다가 일본인이 광복 이후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팔았던 땅 걔네들 다 일본 가버렸으니까 다시 찾을 수 있겠네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 이런 걸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이죠. 예전엔 그냥 내 돈 챙기고 싶어서 일본인한테 막 땅을 팔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러면서 조국의 광복도 자기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팔았던 땅이 도로 자기 땅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막 부풀었다가 그게 나중에 어그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게 없을 바에야 조국의 광복은 별 의미 없다 라는 식의 모습을 주인공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당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이런 삶은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이면에는 사실 당시의 조선의 토지 정책의 문제점도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걸 남겨주는 작품입니다. 그 김동인의 반역자야 제목으로만 봐도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좀 예측 가능하실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 시기에 서사갈래가 담고 있던 또 다른 내용들로는 분단 의식의 형상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이 터지고 얼마 있다가 분단이 되잖아요.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한 미국과 소련의 군정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나 분단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잘 다뤄내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염상섭의 38선, 이합, 채만식의 영로와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또 이 시기의 작품들의 특징 중 하나는 광복 이후에 혼란한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했다는 건데요.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 같은 작품에서는 광복 후에 일제의 문화적 잔재를 비판하는 그런 풍조,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것과 함께 친일 행위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 규정에 대한 생각도 드러납니다. 또한 당대 지식인들의 고뇌, 이런 것도 다루게 되죠.
실제 친일을 했던 작가 자신에 대한 자기 반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태준의 해방 전후 혼돈과 변혁의 상황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방향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귀향의식이나 우리의 본래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사소설 이런 것도 창작이 되고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드러내는 순수소설도 계속해서 이전 시기에 이어서 계속 창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광복 이후의 문학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1950년대 문학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벌써 졸고 있나요? 일어나, 일어나. 힘을 내세요. 네, 1950년대로 넘어갔습니다. 1950년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힘없는 조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열강들에 의해 우리는 광복이 된 지 몇 년 안 돼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1950년 북한이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침공하여 전쟁이 시작되고 거기에 유엔군과 중국 인민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갔고 사실 지금도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71년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죠.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간접적으로 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친구 간의 자잘한 싸움이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나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포탄이 막 나를 향해 날아오는데 거부해. 나는 아무 죄 없거든. 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포탄이 나를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민주주의나 뭐 공산주의니 뭐 이런 거 나랑 상관없이 난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또 선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차피 내 마음대로 내 미래를 막 바꾸거나 결정할 능력은 없어요. 그냥 전쟁의 소모품으로 끌려가서 이념도 상관없이 순박하게 살 수 있는 이들이 가족을 잃고 처참하게 죽어갈 뿐이죠. 내가 살기 위해 이웃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를 짓밟고 고발합니다. 그냥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그 생지옥에서 3년을 살아가다가 생존한 이들과 잿더미만 남아버린 세상,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기의 작품들은 이렇게 전쟁의 비극성을 잘 담아내거나 아니면 전쟁 후의 사회의 현실, 괴로운 삶,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현실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한 작가들의 목소리가 작품에 그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전후 문학이라고 합니다. 전후가 앞, 뒤를 의미하는 그 전후가 아니고요. 전쟁 후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야기시킨 처참한 그런 삶이나 그 이후 생존한 이들의 괴로운 삶, 이런 것을 드러낸 드라마나 영화, 소설, 시, 이런 것들은 당시에도 계속 많이 창작이 됐고 지금도 꾸준히 창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굉장한 것이었고 그 아픔에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상처는 계속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쟁 후에 우리에게 내려진 과제는 무너진 경제 상황 또는 다 망가진 국토를 회복시키고 다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런 국가를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런 과제, 이런 걸 만나게 된 거죠. 미국의 힘을 뒤에 업고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요, 정권 초에는 꽤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친일파 청산에도 좀 소홀했고 그 외에 다른 문제점들도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정부의 힘이 좀 약해지게 돼요. 이에 이승만 정부는
공산당을 척결하자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와 반대파를 막 탄압하고 독재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람들에게는요, 6.25의 공포가 뼛속 깊이 남아있고요. 잠자다가도 불뚝불뚝 일어나서 그 꿈, 막 생생하게 앞에서 막 죽어가던 나의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삶을 살 거예요. 이런 국민들의 공포감을 이용해서 다른 목소리, 뭐 정권의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완전 치사하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이들도 간첩이나 또는 뭐 북한에 협력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도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목격하거나 하면은 억울하지만 어쨌든 강한 권력에 의해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보면 입을 다물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을 억압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이렇게 독재 정치를 지속한 거예요.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헌법까지 고치면서 다시 또 대통령이 되고 부정선거까지 저지르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1960년 4.19 혁명이 터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현실, 억압적 현실 등에 대해 고발하는 작품들도 창작되게 되죠. 즉,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작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대 상황적인 것이나 사회적 요인들을 떠나 인간 그 자체의 삶 또는 문학 그 자체의 본질적인 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작품들도 창작되게 되죠. 이런 유형은 어느 시대든 늘 보이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담아서 창작된 서정갈래의 특징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당연히 이 시대의 핵심 과제였던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고 분단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작품들이 창작되었습니다. 초토화된 전쟁터에서 적군까지도 인간적 차원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러낸 구상의 초토의 시라든지 종군 문인단 소속으로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쓴 다부원에서 그러니까 조지훈의 다부원에서 라는 뭐 그런 시라든지 이런 게 이 유형에 속하고요. 인간의 본질적 삶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순수 서정시대에도 계속해서 창작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반영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대에도 꾸준히 창작됐어요. 근데 이전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 전쟁이 지닌 비극성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좀 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속하는 작품의 예로는 김수영의 폭포, 눈,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수영 시인의 시에는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읽으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서사갈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사갈래에도 전후 사회의 비극적 상황, 가치관의 혼란상 이런 것들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정갈래에 비해 이야기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유용했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고통이나 감정, 그리고 그 정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녹아들어 있는 작품들이 이 시기에 많이 창작됩니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서다, 안수길의 제3인간형, 손창섭의 비오는 날, 하근찬의 순환이대 등등등 전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가 아주 잘 드러난 작품들이죠.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소개하고요. 여기서 안수길의 제3인간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수업 영상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 서사문학이 다뤘던 또 다른 내용으로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그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즉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텐데요. 부조리한 사회와 맞서는 개인의 치열한 삶 이런 게 김성한의 바비도, 오상원의 모반, 선우휘의 불꽃 등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외엔
서사갈래에서도 역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이 꾸준히 창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광복 직후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문학사는 암기의 대상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야기를 듣듯이 반복해서 이해하고 하시면 문학의 전반적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엔 이 시기의 문학 작품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를 좋아하면 국어가 좋아집니다. 국어가 나를 도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수업에서도 다시 만나요. 안녕.